네, 픽 인터뷰입니다. 공직 생활을 하셨던 분이고 지금은 자연 그냥 시민인데도 언론이 많이 관심을 갖네요. 저희도 모셨습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 비서관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탁현민 선생님이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씨라고 하시죠. 네. 아니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일이에요. 의전 비서관, 청와대 의전 비서관, 지금은 네. 대통령실이죠.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대통령의 의전을 담당하는 여러 비서관이고요. 네. 또 대통령 의전이라는 게 상당히 생각보다 많아요. 국내 행사도 있고 또 경내에서 하는 일들도 있고 아시다시피 해외 순방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국가의 의전을 챙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왜 필요하냐고 다시 동어 반복일 수 있는데 여쭤보면 예. 뭐 행사를 잘하기 위한 부서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글쎄요. 의전이라는 게 네.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것만 말씀드리면 미처 몰랐던 사실이기도 한데 저는 의전 중에 특히나 국가 행사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던 편이었고 그 국가 행사가 단지 하나의 행사를 그럴듯하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일종의 국가에서 드리는 제사 같은 거라는 생각을 한 적이 많거든요. 아, 제사. 네. 그게 무슨 의미냐면 이를테면 뭐 현충일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광복절이라든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국가가 지금까지 오면서 겪었던 비극 혹은 환희 또는 때로는 절망 또는 또 때로는 챙겨야 할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가가 그분들 그리고 그분들의 유족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극렬하게 대치하고 있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국가 행사라는 게 결국은.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보통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동의들을 서로 해줄 수 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래서 집안에 어떤 제사 같은 게 있으면 서로 형제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 시간만큼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오해가 풀리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네네. 불편한 얘기도 좀 덜 하게 되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는 있지만 가장 주안점을 뒀던 건 그런 국가 행사였고 국가 행사는 국가가 드리는 제사였는데 의전비서관의 역할은 그 제사를 잘 만드는 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행사를 통해서 공동체가 마음을 확인한다든지 또 뭐 우리가 앞으로 나갈 곳이 어딘가를 좀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행사의 의미가 중요하겠네요. 그러니까 뭐 행사라는 게 그 행사에 참석한 대상도 있지만 그 네. 행사를 지켜보는 더 많은 국민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본질을 따져보면 어떤 행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게 국가 기념일일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꼭 기념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 이유를 되새기는 그 과정이 서로에 대한 오해와 오랜 불신들을 해소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더라. 그런 뜻입니다. 뭐 여러 행사가 다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광복절 기념식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맞습니다. 뭐 생각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근데 요번 2022년 77주년 광복절 기념식은 약간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우리 탁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이제 그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네네. 그 좀 일을 불편하시겠네요. 이제 네. 하지 않는데 제가 했던 것과 비교해서 뭐 얘기를 하는 순간 저는 되게 잘했고 지금 되게 못한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게 될까 무척 조심스러운데 그냥 한 네네. 가지만 말씀드리면 광복절은 국가기념일 중에서도 유일한 경축식이에요. 그냥 기념식이 아니라 경축식이라 부르는군요, 공식적으로. 네. 가장 중요한 행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도 광복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방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경축식이기도 하고 특히나 요즘 정치를 이렇게 시민으로서 지켜보면 답답한 측면이 많고 서로 간의 오해도 깊은데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또 광복의 의미를 전 세계에 또 메시지로 대통령의 메시지로 내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하나만 여쭤볼게요. 대통령 그 실 앞마당에서 했잖아요, 행사를요. 예,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실은. 어처구니. 행사는 네. 다른 게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드리면 행사는 결국은 세 가지라고 봐요. 네. 언제 하냐, 어디서 하냐, 어떻게 하냐. 어쩌면 이게 연출의 전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언제라는 거는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특별한 의미가 이미 부여되는 거고 네, 8월 15일 오전 10시. 네. 어떻게 하냐는 연출의 디테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빈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네요. 열려있는 평가의 네. 영역이고 네. 장소는 모두가 동의해 줄 수밖에 없는 장소가 가장 이상적인 장소죠. 광복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고 어떤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어떤 상징이 있을 수 있는 곳.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행사를 했다는 건 딱 하나의 의도밖에는 저는 보지 못했어요.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용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용산 이전의 당위성을 광복절 경축식을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는 그 의도만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편했죠. 그 전에는 뭐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에서도 광복절 경축식을 했잖아요, 당연히. 예. 그때 사용했던 장소들은 주로 어디였습니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장소에서 돌아가면서 했는데요. 뭐 네. 독립기념관에서도 한 적이 있고, 뭐 의미 있네요. 네. 서울 역사에서도 한 적이 있고, 서울 역사는 어떤 의미였어요? 부울 역사였고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서울역을 통해서 해외로 독립운동을 위해 탈출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독립운동과 의거를 위해서 서울 역사를 통해서 들어오기도 했었죠. 네, 그랬죠. 예, 그런 의미를 부여했었던 거고요. 아, 또 동대문 운동장에 있었던 DDP라는 네. 곳에서도 광복절 행사를 했었죠. 동대문 운동장은 김구 선생이 돌아와서 연설을 하셨던 곳이기도 하고 또 돌아가셨을 때 추도식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그러한 여러 가지 독립 행사나 독립과 관련한 광복절 행사가 초기의 광복절 행사가 열렸던 장소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장소를 정할 때는 이 장소가 왜 정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명확하군요, 보통. 그렇죠. 서울역은 이래서 하는 거고 동대문에서 한 까닭은 이렇고 독립기념관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엇인가 행사를 바라볼 때 그 행사의 내용에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날짜와 장소와 내용이라는 것을 놓칠 수가 없죠. 네. 이거는 청와대 개방 또는 뭐 용산 이전을 자축하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청와대에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임기 첫 해에 들어가서 네. 근무를 하다가 잠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죠. 잠시는 네, 잠시는 얼마 동안 정도? 2019년에 한 1년 정도 나왔는데 실은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기가 조금 그랬던 게 네. 나오자마자 대통령께서 행사기획 자문위원으로 임명을 하셔서 밖에 나오긴 했지만 계속 국가 행사에 관여를 했었죠. 그러면 최소한 4년, 뭐 사실상 5년 내내 청와대에서 근무하시거나 왔다 갔다 하시거나 이런 건 맞네요. 네. 그런데 저희가 계속 들었던 건 청와대란 곳이 들어가면 하루라도 있으면 머물면 못 나오는 곳이다. 있었던 분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들어가면 못 나와요. 들어가서 나올 수 있죠. 왜 못 나오겠어요? 다만 이건 있죠. 청와대라는 공간은 플레이스로서의 공간도 있지만 시스템으로서의 공간도 있는 거예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네. 청와대는 길게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문재인 정부 때까지 수많은 국정과 관련한 노하우, 그것으로 최적화된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얼마 전 수해 때 불거졌던 위기관리 대응센터라든지 또 각각의 부처와 부서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여러 장치와 기관들, 해당 비서관실들, 그리고 여러 국가적인 시설들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튜닝되어 온 장소이잖아요. 그리고 튜닝되어 온 시스템이고. 그거는 뭐 꼭 하나의 정권만이 아니라 진보 보수를 따질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축적되어 온 성과겠네요. 그렇죠. 오히려 진보 정권의 역사가 보수 정권의 역사보다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청와대 시스템을 안착시키고 합리적으로 튜닝시킨 건 보수 정권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죠. 긴 세월을 더 그러니까요. 했었으니까.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국정을 컨트롤하고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정확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나온다, 나오지 못한다는 저는 정치적인 레토릭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실제로 그곳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오히려 국가적인 손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청와대를 결국 하여튼 뭐 나오면서 개방한 거죠. 개방한 지도 한 100일 되는 것 같은데 시민들 사이에서 뭐 구경도 가고 그러는데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이세요? 청와대 개방이라는 말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해요. 청와대는 언어도단이다. 예, 네. 박근혜 혹은 그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개방돼 왔고요. 점차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갔고 문재인 정부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인원이 줄긴 했지만 연 몇십만 명 단위의 관람객들이 청와대 안을 다 구경을 했어요. 아니라는 게 이제 경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마당 뭐 이렇게 구경했고요. 대통령하고 본관 실제로 보안을 요하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에는 전부 다 아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경내라는 게 대통령하고 뭐 누구 외국에서 손님 오시면 잔디밭 같은 데서 차 마시고 이런 행사 하잖아요. 예, 또는 뭐 이렇게 걸어가기도 하고. 예, 녹지원이라든지 지금 언급하셨던 모든 장소는 네. 잘 짜여진 투어 프로그램에 따라서 연 1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와서 구경하실 수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그러니 시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예, 네. 그렇습니다. 다만 코로나 시기에 그런 단체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그건 숫자를 별개고요. 제한한 적은 네. 있었어도 그러니까 청와대를 이제 개방했다라는 건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스운소리죠. 이게 개방되지 않았던 게 아닌데 뭘 새삼스럽게 개방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잘 동의가 되지 않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은 좀 맞지 않다. 그러면 청와대를 폐쇄한 건 맞네요? 그거는 맞죠. 청와대의 시스템도 가져가지 않았고 네. 청와대라는 공간도 활용하지 않으니 그리고 심지어는 청와대라는 이름도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다면 폐쇄라고 봐야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글쎄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뭐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여러 설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은 제가 오늘 연결된 김에 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렇게 청와대 이전 폐쇄와 관련해서 언급을 하면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이 드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님을 지지하거나 좀 더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기분 나빠하거나 언짢아해요. 윤석열 정부 사람들도. 근데 저는 반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만약에 청와대에 계속 있었다면 지금 야당의 공격으로부터 한 절반 정도는 막아낼 수 있었을 거예요. 혹은 절반 정도는 생기지도 않았을 분이에요. 근데 여기를 나와서 익숙하지 않고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 힘들게 새로운 대통령실이라는 것을 만들고 운영을 하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 주장이나 제 말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기를 주장하는 게 그분들 입장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탁현민 선생님 입장에서는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 게 지금이라도 좋은 선택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하긴 뭐 대통령 부인 후원 업체가 뭐 수의 계약으로 뭘 했다, 뭐 대통령실 감리도 뭐 또 누가 했다, 설계도 누가 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다른 데서도 얘기했지만 의전, 경호, 보안, 행사 모든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아, 그렇습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를 폐쇄하고 새로운 공간에 그 기능들을 하는 건물들을 지을 거면 그 건물들의 건축부터 그 건물들의 기능, 그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쓰여질 목적까지를 계산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어떤 상징을 부여할지도 따져봐야 되고 한 번 지었다가 다음 대통령이 또 바꿀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 하려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가들, 가장 뛰어난 기획자들, 가장 뛰어난 미적 감각을 갖고 있는 아트 디렉터들이 그 공간을 조성하는데 상당 시간을 거쳐서 토론하면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충 하고 싶어서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런 문제들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가 정말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셔야죠. 알겠습니다. 그걸 주장하셔야죠. 네. 그 대통령 부인 팬클럽이 있는데 건희사랑 팬클럽에서 대통령 일정을 공개했다고 그래요. 금요일치 일정을 구체적인 장소와 구체적인 시간.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봐야죠. 대통령의 일정은 다른 어떤 것들보다 보안을 요하는 사안이고 그게 시간뿐만 아니라 장소까지도 그리고 공지가 됐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처장에게 아주 강한 책임을 물어야 될 뿐더러 어디에서 유출이 됐는지도 찾아야죠. 이것은 대통령 한 명이 어떤 위해 혹은 위험한 상황에 놓인다면 그건 국가 전체의 위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것을 이렇게 보란 듯이 밝혀놨다는 것, 그것도 온라인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더군다나 최근에 아베 전 수상의 그런 일도 있었고 네, 끔찍한 어느 일이 때보다 있었죠. 네. 엄중하게 대통령의 신변과 경호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책임자들의 문책을 뛰어넘어서 경호 시스템 전반을 다시 검토해봐야 될 정도의 사안이라고 봅니다. 시스템도 점검해야 되지만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일도 중요하겠네요. 시스템을 점검한다는 게 곧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의 일부 아닐까요? 아니 뭐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우리 사회가 늘 상식이 통하는 것만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될 사안인 거죠, 이거는요. 저희로서는 경험해보지 않았던 일이어서 저희 네. 정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엠바고를 걸었던 일정 하나를 네. 어떤 기자가 사내통신망인지에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개라기보다는 이제 공유한 적이 있었죠. 그 정도도 아주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런데 사내 통신망에 공유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대국민 공개를 엠바고 걸렸기 때문에 언론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네네. 일정에 대해서. 네. 그렇지만 그것을 사내통신망에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아예 퍼블릭한 대중들에게 다 알려진 거잖아요. 전 국민 전 세계에게 대통령의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건 정말 큰 문제고 이런 문제는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과의 인터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